그 1936년 미국 대선 때요. 당대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던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사가 막 엄청난 프로젝트를 기획했잖아요. 아, 네. 그 유명한 200만 명 설문조사 사건이죠. 맞아요. 무려 200만 명이에요. 당시 역사상 정말 가장 거대한 규모의 표본이었는데 잡지사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공화당 후보가 루스벨트를 상대로 압승할 거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200만 명이나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그게 진실일 거라고 굳게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결과는 완전 대반전이었잖아요. 루스벨트가 압도적으로 당선됐단 말이죠. 아니, 대체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그 거대한 데이터가 그렇게 완벽하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데이터의 크기가 절대로 진실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사실 오늘날 우리는 1936년보다 훨씬 더 무서운 데이터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맨날 기사 보면 막 새로운 다이어트법 성공률 99%다. 최신 A/B 테스트 결과 비버전이 완승했다. 이런 거 매일 쏟아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뭐 회의를 준비하시거나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해야 하는 여러분께 꼭 묻고 싶은 겁니다. 그 수많은 숫자들 속에서 과연 진짜 의미 있는 정보를 어떻게 판별하고 계신가요? 와, 뼈 때리는 질문인데요. 오늘 우리는 그 데이터의 화려한 겉모습에 속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메커니즘을 꿰뚫어보는 그런 여정을 시작할 겁니다. 복잡한 수학 공식 뭐 이런 거 절대 안 외울 거고요. 네, 공식은 필요 없습니다. 그 통계적 샘플링, 검정력, 그리고 효과 크기 이 세 가지 무기만 딱 챙겨서 여러분이 직관적이고 날카롭게 데이터를 해체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관문은 바로 그 1936년의 실패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죠. 데이터로 분석하기 전에 그 데이터를 대체 어떻게 수집했는지가 사실상 결과의 전부를 결정해버리거든요. 어떻게 모았느냐가 전부다? 네. 통계학에서는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전체 대상을 모집단이라고 부르고요. 그중에서 실제로 쏙 뽑아낸 일부를 표본이라고 부릅니다. 아, 약간 제가 요리할 때를 생각해보면 이게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오, 요리요? 네, 그 솥에 끓고 있는 국 전체 맛을 보려고 그 뜨거운 국을 바닥까지 다 마시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숟가락으로 딱 한 번만 떠먹어봐도 이게 짠지 싱거운지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아,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여기서 그 냄비 안에 국 전체가 모집단이고 제 숟가락에 담긴 한 모금이 바로 표본인 셈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와요. 그 한 숟가락이 정말 국 전체의 맛을 대표할 수 있을까요? 대표하지 않나요? 섞여 있으니까? 만약에 냄비 바닥에 소금이 덜 녹아서 잔뜩 가라앉아 있는데 주방장이 맨 위에서 맑은 국물만 살짝 떠먹었다면요. 세상에, 그런 국이 엄청 싱겁다고 착각하고 소금을 막 또 들이붓는 대참사가 일어나겠네요. 그렇죠. 숟가락에 담긴 그 표본이 냄비 전체의 상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거죠. 1936년에 200만 명 설문조사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 냄비 위쪽에 맑은 국물만 200만 숟가락을 퍼먹은 거네요. 네, 당시 잡지사가 설문조사 대상을 전화번호부, 그리고 자신들의 잡지 구독자 명단, 자동차 등록 명부, 여기서만 뽑았거든요. 잠깐만요. 1936년이면 대공황시기잖아요. 그때 집에 전화기가 있고 자동차를 굴리고 유료 잡지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대부분 백인 부유층이었던 거죠. 아, 애초에 공화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네요. 맞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아무리 200만 명으로 거대해도 그 표본을 추출하는 틀 자체가 심각하게 편향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과는 처음부터 빗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표본의 크기보다 대표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보여준 거죠. 와, 결국 누구에게나 동등한 선택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건데 그럼 그냥 눈 딱 감고 제비뽑기 하듯이 완전히 무작위로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단순 무작위 추출이라고 하잖아요. 얼핏 들으면 그게 제일 공평해 보이잖아요. 근데 현실의 복잡한 문제에서는 이 단순 무작위 추출도 함정에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운에 맡기는 건데 왜요? 상상을 한번 해보죠. 빈민가에서 시작해서 아주 부유한 동네로 끝나는 길고 특이한 도로가 하나 있다고 쳐봐요. 네. 여기에서 무작위로 100채의 집을 골라 소득 수중을 조사한다고 했을 때 네. 순전히 우연에 의해서 정말 운이 나빠서 부촌 쪽에 있는 집들만 왕창 뽑힐 확률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헐,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그 냄비 윗부분 맑은 국물만 떠먹는 상황이 우연히 발생해버리는 거네요.
그럼 이 제비 뽑기의 운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죠? 그래서 체계적 추출이라는 방식을 많이들 씁니다. 무작위로 시작점을 딱 하나 정한 다음에 그 길을 따라가면서 무조건 10번째 집마다 하나씩 표본을 딱딱 추출하는 식이에요. 아하, 10번째, 20번째, 30번째 이렇게요. 네. 그렇게 하면 빈민가부터 부촌까지 도로 전체의 특성을 아주 고르게 훑고 지나갈 수가 있죠. 마치 머리빗질하듯이 도로 전체를 쫙 긁어내는 거군요. 이거 좋네요. 그렇죠. 또 다른 꼼꼼한 방법으로는 층화 추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초에 도로를 빈민가 구역, 중산층 구역, 부촌 구역 이렇게 여러 개의 층으로 미리 나누는 거예요. 구역을 먼저 쪼개놓고 네, 그런 다음에 각 층마다 일정한 비율로 표본을 뽑는 겁니다. 아까 그 국 비유로 치면 국물을 막 젓는 걸 아예 포기하고요. 고기 한 점 따로, 채소 하나 따로, 국물 한 숟갈 따로 떠서 한 그릇을 만드는 거죠. 와, 완벽한 미니어처 모집단을 만들어버리는 거네요. 층화 추출. 이름은 어려운데 개념은 진짜 꼼꼼하고 좋네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요. 아예 명단조차 만들 수 없는 숨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찾죠? 숨어 있는 사람들이요? 네, 예를 들어서 불법 체류자분들이나 아니면 아주 희귀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비뽑기통에 이름을 넣을 수도 없잖아요. 아,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그럴 때 등장하는 게 바로 스노우볼 추출이라는 기법이에요. 스노우볼, 눈덩이를 굴린다는 뜻이죠. 눈덩이요? 네, 처음에는 진짜 간신히 딱 한 명의 대상자를 찾아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당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 한 명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하고요. 아, 아름아름 지인 찬스를 쓰는 거군요. 맞아요. 그렇게 연결망을 타고 계속 가다 보면 처음엔 한 명이었던 표본이 눈덩이처럼 확 불어나는 원리인 거죠. 진짜 흥미롭네요. 상황에 따라서 그냥 눈 감고 제비뽑기만 할 게 아니라 엄청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좋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편향되지 않은 대표성을 가진 완벽한 표본 추출법들을 쫙 알아봤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관문이었죠. 근데 여기서 당장 현실적인 딜레마가 빡 하고 생겨요. 도대체 이 완벽한 샘플을 몇 명이나 모아야 하느냐는 거죠. 돈도 시간도 무한정이 아니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통과해야 할 두 번째 관문입니다. 통계적 검정력과 표본 크기의 세계로 들어가 보는 거죠. 사실 흔히들 데이터는 무조건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1000명보다는 10,000명이 낫고 10,000명보다는 100만 명이 낫잖아요. 기왕 대표성을 확보했다면 연구자는 입장에선 그냥 표본을 무작정 늘리는 게 제일 안전한 거 아니에요? 아주 예리하고 반항적인 질문인데요. 왜 연구자들이 표본을 무작정 늘리지 못하고 굳이 골머리를 알아가며 최적의 숫자를 계산하려고 하는지 그 속사정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속사정이요? 돈 문제 말고 또 있나요? 일단 통계적 검정론이라는 개념의 메커니즘부터 짚어볼게요. 영어로는 파워라고 하는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현실에 진짜로 존재하는 어떤 효과나 차이를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확률을 뜻합니다. 진짜 있는 걸 진짜 있다고 찾아낼 확률. 네, 보통 학계나 실무에서는 이 검정력이 최소 80%는 되어야 쓸만한 연구라고 쳐줍니다. 아, 약의 효과가 진짜로 있다면 실험을 10번 했을 때 적어도 8번은 그 효과를 찾아낼 수 있게 레이더망을 촘촘하게 짜야 한다는 뜻이네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그럼 만약에 돈 아끼겠다고 표본을 너무 작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레이더망이 듬성듬성해지겠죠? 맞아요. 분명히 약의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건 그냥 우연히 발생한 차이네 이러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효과를 놓치는 거죠. 이걸 통계학에서는 거짓음성, 제2종 오류라고 부릅니다. 아하, 진실을 놓쳐버리는 뼈아픈 실수를 하는 거네요. 반대로 효과가 없는데도 우연히 운이 좋아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튀어나오는 것, 거짓 양성, 제1종 오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표본 크기를 정하는 건 이 두 가지 오류 사이에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거군요. 근데 당장 내일 아침 회의 때 우리가 몇 명이나 조사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면 뭐 복잡한 프로그램 없이 대충 감을 잡을 방법은 없나요? 그럴 때 유용하게 쓰이는 직관적인 공식이 하나 있긴 합니다. 레이어의 경험 법칙이라는 건데요. 이름부터 수학 냄새가 나는데요. 하하, 복잡한 유도 과정은 다 빼고요. 이 공식의 핵심은 일종의 줄다리기입니다. 데이터가 얼마나 들쭉날쭉한지를 나타내는 분산, 그리고 우리가 잡아내고 싶어하는 진짜 차이인 효과 크기, 이 둘 사이의 싸움이에요. 분산과 효과 크기의 싸움이요. 이거 조금만 더 와닿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좋습니다. 안개가 아주 자욱하게 낀 바다에서 등대의 불빛을 찾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안개 낀 바다의 등대요? 네.
여기서 안개의 짙은 정도가 데이터의 분산, 즉 잡음이고요. 등대 불빛의 밝기가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효과 크기입니다. 그림이 확 그려지네요. 만약에 우리가 처려려는 불빛이 아주 미세하거나 아니면 안개가 너무 짙어서 앞이 안 보일 정도라면 어떨까요? 그 희미한 신호를 제대로 잡아내기 위해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은 관측자, 즉 거대한 표본 크기가 필요하다는 직관을 수학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그 법칙입니다. 와, 대박. 안개가 짙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배에 타서 여러 각도로 바다를 뚫어져라 쳐다봐야 겨우 불빛을 찾을 수 있다는 거군요. 확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근데 잠깐만요.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표본이 작아서 생기는 문제는 이제 완벽히 알겠어요. 레이더가 뚫리니까. 근데 표본이 너무 클 때 발생하는 문제는 대체 뭡니까? 그냥 돈 많이 드는 거 말고 통계적으로요. 거기서 바로 통계에 아주 무서운 함정이 터집니다. 표본이 막 무한대로 거대해지잖아요.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런 짝에도 쓸모가 없는 아주 미세한 차이조차도 통계적으로는 완벽하게 유의미하다고 잡아내버립니다. 잠깐.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바로 여긴데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읽었다고 쳐볼게요. 어느 유명 제약회사가 수백억 원을 들여서 수만 명을 대상으로 다이어트 신약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체중 감량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와, 당장 지갑 열고 싶어지는 완벽한 헤드라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너무 흥분해서 논문 세부 데이터를 싹 뒤져본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약을 먹은 그룹이랑 가짜 약을 먹은 그룹의 체중 차이가 고작 10g인 겁니다. 10g이요. 10g. 표본이 수만 명이나 되니까 통계 프로그램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10g의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약효가 확실합니다. 아니 근데 10g 빠졌다고 그 비싸고 부작용 우려도 있는 약을 사 먹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화장실 한번 다녀오면 빠지는 무게인데. 아주 날카롭고 완벽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세 번째로 다루어야 할 개념, 효과 크기라는 녀석의 존재 이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다이어트 약 기사에서 떠드는 P-밸류라는 건 단지 이 현상이 우연히 일어났을 확률이 얼마나 되나 이것만 말해주는 거거든요. 우연인지 아닌지만 알려준다. 네, 현상의 실제적인 크기나 현실에서의 중요도는 전혀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는 거랑 그 차이가 현실에서 진짜 써먹을 만큼 가치가 있는가를 따지는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보실 때 항상 그래서 그 차이가 얼만데? 하고 질문을 던지셔야 해요. 그럼 그 실질적인 크기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하죠? 데이터를 분석할 때 가장 널리 쓰이는 지표 중 하나가 코헨의 D라는 값입니다. 두 집단 평균의 차이를 측정하는 건데요. 코헨의 D요. 공식 듣기 전에 이번에도 머릿속으로 그림을 하나만 그려보고 싶어요. 네, 두 개의 산맥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종 모양으로 생긴 정교분포 곡선 두 개가 겹쳐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약을 안 먹은 사람들의 체중 분포, 다른 하나는 약을 먹은 사람들의 체중 분포입니다. 네, 두 개의 산. 이 두 산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코헨의 D입니다. 제이콥 코헨이라는 학자가 아주 유명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거든요. 어떤 기준인가요? D값이 0.2면 두 산맥이 거의 완전히 겹쳐 있어서 맨눈으로는 차이를 알아보기 힘든 아주 작은 효과입니다. 0.5면 두 산맥이 적당히 떨어져 있는 중간 효과고요. 0.8이 넘어가면 두 산맥의 봉우리가 확연하게 뚝 떨어져서 누구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큰 효과라고 해석을 하죠. 0.2, 0.5, 0.8 기준이 딱 명확해서 너무 좋은데요. 그럼 앞으로 제가 논문 읽을 때 D값이 0.8 넘는 것만 딱 믿고 0.2짜리는 방금 말한 그 10g짜리 약처럼 취급해서 쓰레기통에 휙 버리면 되겠네요.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또 다른 아주 심각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네, 왜요? 방금 0.2면 두 산맥이 거의 겹쳐서 별 차이 없는 거라면서요. 미 교육부에서 발표한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가 이 지점을 정확히 경고하고 있는데요. 코헨의 그 0.2, 0.5, 0.8이라는 기준을 기계적으로 맹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맹신하면 안 되죠? 학문 분야마다 다루는 그 안개의 짙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심리학이나 교육학처럼 인간의 복잡한 행동을 다루는 분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사람은 기계가 아니니까 변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어떤 교육 방식을 바꿨을 때 코헨의 D 기준 0.2, 즉 아주 작은 효과 크기만 발견해내도 엄청나게 혁신적인 발견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아, 0.2가 혁신이라고요? 네, 그 수많은 잡음과 안개를 뚫고 0.2라는 차이를 만들어낸 것 자체가 거의 기적에 가깝거든요. 와, 인간의 마음은 워낙 예측 불가능하니까 그 0.2의 작은 산맥 이동도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거군요. 그럼 반대로 공장에서 막 쇳덩이 부품 깎는 정밀 기계공학 분야라면요? 거긴 안개가 아예 안 낀 통제된 환경이잖아요. 완벽하게 보셨습니다. 기계공학에서 0.2 정도의 차이가 났다면 그건 그냥 기계의 미세한 오차 범위이거나 현실적으로 아무 쓸모없는 결과의 확률이 아주 높죠. 아, 맥락이 전부네요, 진짜. 결국 어떤 통계적 수치를 볼 때는 절대적인 기준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요. 해당 분야의 특성이랑 과거 연구들의 맥락 안에서 비교하고 해석하는 비판적 사고가 필수적입니다. 와, 소름 돋네요. 근데 아까 그 표본 크기 이야기하실 때 통계적 검정력, 그러니까 진짜 존재하는 효과를 찾아낼 확률이 학계에서는 보통 80%가 기준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80%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했죠. 근데 제가 이 주제 준비하면서 통계 자료들을 좀 살펴보니까 요즘 과학계에서 이 80%라는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서요. 무슨 재현성 위기라고 불리던데. 아, 통계학계의 정말 뼈아픈 현실을 제대로 짚으셨네요. 과거에 발표됐던 아주 유명하고 획기적이라는 논문들 있잖아요. 그걸 다른 학자들이 똑같이 실험을 다시 해봤더니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현상이 막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간이 흔들리는 거네요. 네. 그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애초에 과거 연구들의 검정력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에요. 학문별 중간 검정력을 측정해 본 데이터가 있는데 수치가 꽤 충격적입니다. 심리학은 36%, 경제학은 18% 수준이었고요. 잠깐, 18%요? 저기요, 정치학은 무려 10%라는 데이터도 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정치학은 10% 정도였죠. 아니, 80%가 기준인데 10%라고요? 그럼 실제 존재하는 진실을 찾아낸 확률이 10번 중에 딱 한 번밖에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과학이라기보다는 거의 동전 던지기보다 못한 수준 아닙니까? 비극적이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시간과 비용에 쫓기다 보니까 턱없이 부족한 표본 크기로 실험을 막 밀어붙였고요. 그러다 우연히 튀어나온 긍정적인 결과를 침수봉대에서 결론을 내버렸다는 뜻이죠. 아,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래서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목표로 하는 효과 크기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80%의 검정력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표본 크기를 계산해서 확보하는 것. 이건 단순한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데이터의 윤리이자 과학의 신뢰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류인 거죠. 진짜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는 대목이네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집단의 편향을 피하는 샘플링, 충분한 검정력을 갖춘 표본 크기, 그리고 현실적인 쓸모를 묻는 효과 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중요한 산을 다 넘었네요. 그럼 이제 이런 뜬구름 잡는 학계 이야기를 전 떠나서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커피 한잔 하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 보죠. 당장 내일 출근해서 마케팅 이메일을 보내야 하는데 제목 A와 제목 B 중에 어떤 게 오픈율이 높은지 A-B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쳐봅시다. 오, 실무에서 아주 흔하면서도 강력한 적용 사례네요. 평소에 여러분이라면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대충 한 100명씩한테 메일을 쫙 보내보고 1시간 뒤에 결과 봅니다. A 버전을 5% 열어보고 B 버전을 4% 열어봤네. A 버전이 1%포인트 더 높으니까 A 버전이 씁니다. 이러고 전 직원한테 A 버전으로 발송을 누르시겠죠. 보통 그렇게 많이들 하시죠. 하지만 오늘 이 깊은 대화를 들으신 여러분이라면 완전히 다르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달라져야 하죠? 첫 번째로 하셔야 할 일은 이메일을 발송하기 전에 미리 최소 탐지 가능 효과, 줄여서 MD라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최소 탐지 가능 효과요? 뭔가 엄청 그럴듯한 용어인데 이것도 아까 그 10g짜리 다이어트 약이랑 맥락이 다 있는 거 맞죠? 정확합니다. 실무자들끼리 회의실에 모여서 이렇게 합의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오픈율 1%포인트 차이 나는 건 순전한 우연일 수도 있고 나중에 매출에 별 타격도 안 준다. 우리가 제목을 싹 바꾸고 시스템을 다시 세팅하는 수고를 할 거라면 최소한 3%포인트는 차이가 나야 의미가 있다. 아, 기준을 잡는 거군요. 네, 이렇게 테스트를 할 가치가 있는 최소한의 효과 크기를 정하는 것이 바로 MDA입니다. 10g 빠지는 건 무시하고 최소 1kg은 빠져야 약효를 인정하겠다고 미리 기준을 딱 세우는 거네요. MD 3%포인트와 우리가 원하는 촘촘한 레이더망의 수준, 즉 검정력 80%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연 몇 명에게 이메일을 보내야 하는지를
통계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오, 계산을 한다. 두 비율을 비교하는 검정 논리를 바탕으로 통계 소프트웨어를 쓱 돌려보면 예를 들어 최소 2,000명에게는 테스트를 해봐야 결과를 믿을 수 있습니다. 라는 답이 딱 떨어져 나옵니다. 아, 그럼 그때 가서 2,000명한테 메일을 쏘고 테스트를 하는 거군요. 근데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기준을 미리 선언해야 한다고 엄청 강조를 하셨어요. 네, 아주 중요하죠. 그냥 테스트 다 돌려놓고 나중에 결과 쓱 보면서 이 정도면 의미 있네 하고 적당히 끼워 맞추면 안 되나요? 그게 바로 수많은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빠지는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이른바 사후 검정력 분석의 함정이라고 하는데요. 사후 검정력 분석이요? 실험을 다 해놓고 결과가 마음에 안 들게 나오면 데이터를 이리저리 만지면서 핑계를 대는 겁니다. 아, 이번에 효과가 안 나온 건 우리가 샘플을 좀 적게 뽑아서 그래. 우리 원래 가설은 무조건 맞다니까? 이러면서 결과를 억지로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을 하는 거죠. 와, 이거 완전 그건데요. 총을 벽에 먼저 빵 쏴놓고 나중에 총알 박힌 곳 주변에다가 관역을 동그랗게 그려넣는 거. 텍사스 명사수의 오류랑 똑같네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애초에 기준을 딱 못 박아두지 않으면 인간은 어떻게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데이터를 해석해버리고 마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 실험은 반드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아주 엄밀하게 설계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진실에 가장 가까운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머릿속에 안개가 싹 걷히고 선명해지는 기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친 데이터의 숨겨진 메커니즘을 싹 요약해 볼까요? 훌륭한 통찰이라는 건 무작정 데이터를 긁어 모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절대 아니죠. 1936년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대상의 대표성을 완벽하게 담아내는 올바른 샘플링에서 시작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표본은 안개 속에서 등대불빛을 놓치지 않기 위해 80% 이상의 적절한 검정력을 갖춘 충분한 크기여야 합니다. 완벽한 정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통계 프로그램이 뱉어내는 유의미하다는 말에 속지 않고 그 10g의 차이가 현실에서 진짜 의미를 갖는지 묻는 효과 크기의 맥락을 따져봐야 한다는 거. 이 일련의 여정을 지금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면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제 쏟아지는 뉴스나 보고서 앞에서도 무방비하게 휩쓸리지 않으실 겁니다. 팩트 폭행을 할 수 있겠죠. 그럼요. 데이터가 들이미는 숫자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 적는 사람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표본은 대체 어떻게 뽑았어? MD는 설정하고 한 거야? 라고 날카로운 질문을 찔러 넣을 수 있는 무서운 비판적 사고력을 갖추게 되신 거죠. 오늘 정말 통쾌한 데이터 리터러시 수업이었네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종일관, 숫자, 공식, 퍼센트 같은 정량적 데이터에 대해서만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내내 숫자로만 이야기했죠. 여기서 오늘 방송을 마치기 전에 지금 논리로 완벽하게 무장되신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툭 하고 흔들어 놓을 도발적인 생각거리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 어떤 건가요? 세상의 모든 데이터가 숫자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이야기, 인터뷰, 감정 같은 걸 다루는 질적 연구 분야가 있는데 여기에는 오늘 배운 수학 공식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데이터 포화라는 진짜 매력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아, 데이터 포화. 숫자 너머의 직관적인 진실을 찾는 아주 중요한 통찰이죠. 질적 연구에서는 무슨 레어의 법칙이나 소프트웨어로 표본 크기를 막 계산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숫자가 없으니까요. 네, 대신에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심층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해도 더 이상 새로운 주제나 반전이 안 나오는 시점이 와요. 아, 이 이야기는 어제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랑 완전히 똑같구나 하는 느낌을 딱 받는 순간이죠. 와, 겹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데이터가 포화에 이른 시점이고요. 그때 비로소 표본 수집을 딱 멈추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확률이나 피밸류라는 차가운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진실의 컵이 넘쳐 흐르는 순간을 딱 포착하는 인간의 직관 말이죠. 아까 그 끓고 있는 국물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국물 비유 좋죠. 국멋을 보려가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계속 떠먹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건 확실히 짜다 라는 확신이 머리를 빡 치고 지나갑니다. 더 이상 국물을 떠먹어 볼 필요가 없어지는 그 포화의 순간 말이에요. 짠지 알았으면 결정을 내려야죠. 물을 더 부을 건지 그냥 먹을 건지. 확신을 얻겠다고 눈물을 머금고 냄비 전체를 다 들이마실 필요는 없잖아요. 숫자와 공식이 지배하는 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결국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고 방향을 정하는 건 데이터를 해석하는 사람의 직관과 통찰이라는 점을 아주 아름답게 짚어주셨네요. 오늘 이 대화를 들으신 여러분이 일상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시거나
완전히 새로운 지식을 배우실 때 이 데이터 포화라는 개념을 어떻게 써먹어 볼 수 있을지 한번 깊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언제 숟가락을 내려놓고 행동에 나설 것인가?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숙한 탐험이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 더 예리하고 다채롭게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이 깊은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흩어져 있는 지식의 조각들을 기막히게 연결해내는 새로운 심층 탐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